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뒤로 잠시 떨어졌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방역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바로 전환하지는 않고 오미크론 확산세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임시선별 검사소. 추운 날씨에다 휴일이지만 번호표를 들고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 7천 명이 넘어서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다고 해서 확인차 받으러 왔어요. 이곳 선별검사소 관계자는 하루 코로나19 검사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9명. 작년 12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7천 명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500여 명 많고 2주 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급증한 겁니다.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시행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률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47.1%를 기록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환자가 7천 명, 1만 명, 또 때로는 2만 명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 수요는 날로 확대가 돼 있고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7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안에 대응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응 단계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해 중환자 발생을 막고 의료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국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20.4%로 안정적이고 위중증 환자도 433명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특히 심한 평택, 안성, 광주, 전남 4곳에 26일부터 우선 대응 단계를 적용해 보완점을 파악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정책 발표와 청년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대중 속으로 들어가 연설을 하고 함께 걷기 행사를 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 등 새로 영입한 청년 인재들을 소개하면서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청년 기본대출과 1,000만 원 한도에서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는 청년 기본저축도 공약했습니다. 약 7조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년의 고용,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휴대전화 요금은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송파구 석촌호수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유의 즉석연설에도 나섰는데 앞서 자신을 중범죄자라고 단정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며 검찰공화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또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윤 후보가 거부한 것을 두고 말로는 지원하자면서 실제로는 막고 있다며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없는 죄도 만드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고 추경 회동에 대해서는 이미 액수와 용처에 대한 입장을 다 밝혔고 더 논의할 게 없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충청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스스로를 충청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충청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과 청와대 이의집무실 설치도 완료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충청 일정 이틀째 세종시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종이 국토와 행정, 정치의 중심이 될 거라며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디지털 미디어 센터와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세종과 대전,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지역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청 방문 마지막 일정인 청주에서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며 충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충효와 기계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공정만 판을 쳤다며 충청의 아들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서 내 편에게는 이권을 주고 법을 어겨도 봐주고 내 편에게는 세금만 받아서 주는 거 없고. 윤 후보는 최근 갈등이 불거진 홍준표 의원이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어둡다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선 그 말씀에 논평할 게 있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계획과 녹취록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독자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건 녹취록밖에 없다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원이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리프트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은 승강장 근처에서 뛰어내렸고 나머지는 공중에서 1시간이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 상급자 코스의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리프트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내립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내려 고개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들과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뒤엉켜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이제 막 붙으면서 연달아서 리프트들이 막 충돌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뛰어내리고 있고. 시민들은 리프트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함께 달려들어 리프트를 붙잡았습니다. 역주행은 10분간 이어지다 다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던 리프트는 갑자기 역주행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리프트들과 부딪히면서 겹겹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리프트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은 공중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사다리차와 로프를 이용해 시민 6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그냥 추웠어요, 진짜로. 아이들이랑 셋이 안고 있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겁도 많이 내고. 이 사고로 리프트에서 뛰어내린 40여 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7살 어린이 1명은 타박상을 입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스키장 관계자들을 불러 기계 결함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째, 실종자 수색에 걸림돌로 지목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붕괴 건물 상층부가 취재진에게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수색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다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m 이상 공중에 조종실을 제외한 타워크레인 상단부가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전날 27톤 무게의 균형추와 55m 길이의 크레인팔이 해체된 데 이어 오늘은 삼각형 모양의 캣헤드와 대형 거푸집인 갱폼도 해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옹벽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해체가 완료되진 못했지만 추가 붕괴 우려는 크게 줄었습니다. 타워크레인 해체 전문가의 의견은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해체가 없어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확보된 상태라는 사전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습본부는 취재진들에게 붕괴 건물 상층부를 공개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잔해들을 수없이 드러내고 옮겼지만 사고 충격이 컸던 만큼 건물 내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건물 20층에 설치된 전진 지휘소 벽면엔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잔해를 긁어냈어요. 저희들이 이 학번에 위험을 잔존을 제거한다고. 39층 최상층 콘크리트는 아직도 마르지 않아 한 발을 내딛기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양생이 덜 됐다고요. 무너진다니까. 붕괴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수습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말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이 하기만 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전 너무 화가 나요. 중동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소방청은 본격적인 수색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령하고 전문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갑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선 최근 잇따른 무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면 김건희 씨가 상당 부분 무속과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고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 장인수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3일 한 남자가 김건희 씨의 뒷목을 잡아 누르며 언론 취재를 황급히 피합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이 남자는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황모 씨. 황 비서는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해온 황모 사장의 아들입니다. MBC가 입수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접대 다이어리에 따르면 황 사장은 조 회장, 윤석열 후보와 함께 식사나 골프를 즐기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이렇게 친해진 윤 후보가 황 사장의 아들을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로 삼으며 연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무정이라는 점술가가 이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무정은 동해 황 사장하고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남욱 회장 이렇게 3명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레상스 호텔하고 골프하고 이런 일정이 있을 때 항상 같이 움직인 걸로. 2000년 7월, 2011년 8월에 함께 만난 것으로 표시된 무정은 강원도에선 심도사로 불리는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어쨌든 명절거리는 심도사예요. 심도사가 모든 그 김건희 씨하고도 지금 윤석열 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 있는 모시는 황모 사장도 다 이 심의 옆에 골이에요.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정은 남편 윤석열 후보의 20대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도 검사라는 직업 선택도 무정의 말을 따랐고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됐다고 말합니다. 네, 무정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이제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뒤에 지금만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 또 검사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결혼도 심도사의 조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너네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완전 여자인 거야. 그래서 야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던 중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사진 보내고 사진 저 안경 다 빼고 그다음에 손금 있죠. 양쪽 손금 찍어 보내요.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줄게.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니까.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의 관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라리 보수 쪽이 맞아요. 박정희 시절 때 태어났으면은 본인은 대검 공안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안 수사부 예, 이런 데서 빨개지는 사람이야. 손금을 보면 예, 거기 서울의 소리는 오래 못 있어요. 이직할 운이 보여요. 예. 그건 이제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김 씨의 관상 손금풀이는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환멸선이 딱 떴어요. 손금에. 환멸을 느낀다 해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 일을 못한다가 나와요. 근데 대선까지라고 했는데 난 대선에도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는 봤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환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환멸을 느껴요? 저요? 나한테 이건 얘기하자. 왜냐면 나는 예. 내가 말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주와 관상 등 점수를 소재로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던 김건희 씨는 경선기간의 왕자 논란으로 윤 후보를 공격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구슬하거나 점을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쪽 소식은 훤히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바닥에서 어디 누가 그렇다고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누가 점 보고 가고 그런 거. 난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예. 난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 그래. 나는 없어 실제. 홍준표도 구대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내가 누가서 점을 봐. 나는 네. 점쟁이를 나는 이제 봐도 내가 그 점쟁이 점을 쳐준다니까. 힘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게 난 통찰력이 있어요. 네. 내가 동생하고도 이렇게 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하다 하고 하는 거지. 천공스승, 건진법사에 이어 심도사 무정까지 무속인의 캠프 참여 의혹의 교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윤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오늘 MBC의 무속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후보, 부인, 선거본부 모두 무속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삼부토건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김건희 씨는 별도의 수행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한국에 주재 중인 각국 대사와 사회적 약자 등 15,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선물 상자에 독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희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각국 대사,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5,000여 명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상자 겉면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문구와 함께 섬을 배경으로 한 일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안에는 전통주와 과실 등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은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즉각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상자 겉면에 그려진 섬이 독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사관 측은 상자에 독도와 유사한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했다며 동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NHK와 후지TV 등 일본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韓国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からの贈り物に竹島が描かれていて日本大使館が抗議しました。日本大使館は受け取りを拒否し、韓国政府に昨日厳重に抗議したということです。 청와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 의지를 담아 우리 영토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대응할 것도 없고 입장을 밝힐 것도 없다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를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규슈의 동쪽 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 열도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30년 이내에 대형 지진이 예고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는 집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요동칩니다. 벽장 접시는 우수수 떨어져 깨집니다. かなり揺れました。部屋がかなり揺れてます。大きな地震です。ちょっと揺れが収まりません。 오늘 새벽 1시 8분 일본 규슈 동쪽 바다 40km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이 오이타현과 미야자키 현을 강타했습니다. 규모는 6.6. 뭔가 붙잡지 않고선 걷기 힘들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도심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돼 거리가 물바다로 변했고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가로등은 맥없이 쓰러졌고 크고 작은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노후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해 여러 명의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その後にすごいドーンっていう大きな揺れがあった時に物がかなり落ちてきて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향후 30년 내 역대 최대 재난으로 기록될 수 있는 대형 지진이 예고된 일대에서 발생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今後 2、3日程度は規模の大きな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 미야자키현 동쪽 바다 일대에서는 지난 68년 규모 7.5 지진으로 3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엄청난 피해를 낳았고 이후에도 규모 6, 7의 대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지진 여파는 5분 뒤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부산에서만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800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올랐던 자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불과 2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여기에 기름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세로 기자입니다. 밤사이 미국 주식이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P 500 지수는 6%, 나스닥 지수는 11%나 떨어졌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떨어졌나 봤더니 넷플릭스 마이너스 35%, 아마존 마이너스 16%, 테슬라 마이너스 6%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들이 줄줄이 폭락한 겁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5%, 코스닥은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위험 자산은 하락폭이 더 큽니다. 작년 11월 8,100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4,2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반토막 난 겁니다. 자산시장 하락의 원인은 긴축 공포입니다.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달 만에 벌써 1.25%로 2배 반 올랐고 미국 중앙은행도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함께 뛰면서 인플레이션은 수그러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 자체가 계속 높게 나오니까 지금 허둥지둥 연준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름값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아랍에미리트 드론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2달 전 유류세를 내리면서 좀 안정화되나 싶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도 이번 주 서울 평균 가격이 다시 1,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체감하죠. 그래갖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이나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경기도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2명이 6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사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 법적인 책임이 없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부모들이 사과와 함께 배상을 했습니다. 문구점 사장님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며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2명이 30차례에 걸쳐 6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쳐갔던 경기도의 한 무인 문구점. 오늘 하루 모든 물건을 30% 할인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어린이 손님들에겐 무료로 솜사탕도 나눠줍니다. 이 문구점 사장이 운영하는 바로 옆 카페도 하루 종일 모든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70세 이상 할아버지들에겐 홍삼 200상자, 할머니들에겐 분홍색 패딩 점퍼 200벌을 선착순으로 나눠줬습니다.
손해봤을 텐데 여기까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준 거 보니까 고마워요. 문구점 사장이 이런 행사를 마련한 건 도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는 걸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배상을 거부했던 초등학생 부모들이 MBC 보도가 나간 뒤 문구점 사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 600만 원도 돌려줬습니다. 문구점 사장은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사비까지 못해 자선 행사를 연 겁니다. 합의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동네 분들한테 많이 신경 쓰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뜻밖의 자선 행사에 손님들 반응도 뜨거워 무인 문구점과 무인 카페 모두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조금 더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이 볼펜하고 뭐 이런 장난감 골고루 사고. 문구점 사장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잘 자라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딸 가진 입장으로서 좀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행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기억에는 더 좋은 마무리로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일본이 세계 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사도 광산입니다. 일본은 군함도 때 그랬던 것처럼 강제 동원 현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흔적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광산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현승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해 바다에 접한 일본 중서부 니가타현에서 배로 2시간 반 떨어진 사도섬. 다시 차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자 사도 광산이 나옵니다. 입구부터 세계유산 후보를 홍보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전체 경도는 400km에 달하지만 1989년 폐쇄된 뒤 지금은 근대 이전과 이후 2개의 갱도 300m만 공개돼 있습니다. 먼저 에도 시대의 갱도, 수작업으로 금을 캐는 모습을 재현해놨고 채굴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갱도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곳인데 암석을 나르는 광차 정도 외엔 별다른 시설도 없고 조선인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했다는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갱도 입구나 바깥에서 일한 반면 조선인 광부들은 갱도 가장 안쪽에서 암석을 캐내거나 운반하는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갱도 바깥에는 광석을 분쇄하는 공장들과 금 입자를 추출하는 대규모 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보존된 시설 대부분이 강제 동원 시기에 활용된 것들인데 세계유산 후보에선 빠져 있습니다. 広い範囲の広大な面積を持つ遺跡でして近代以降のものもあ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手工業時代の遺跡というのがやっぱり世界遺産としての価値だと. 광산 마을 쪽으로 가봤습니다. 4개의 조선인 기숙사와 배급 시설터가 아직 남아 있고 기숙사 터에 들어선 구치소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監視されておりました。ですから僕はもうやめて帰るようだと絶対そんなことは許さなかった。 이곳은 조선인 광부들의 기숙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지금 같은 한겨울에도 이곳에서 산속에 있는 광산까지 매일 왕복 1시간 반씩 이런 눈길을 걸어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100m쯤 올라가야 나오는 또 다른 기숙사터. 바로 앞에는 도주하다 붙잡힌 조선인을 수용하는 교정시설도 있었습니다. トラックで逃亡したと言いましたら連れてこられた。逮捕されて連れて帰られるとそこで再教育をすると叩いてもされたと思います. 강제 동원 사실은 문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박물관이 보유한 담배 배급 문서. 조선인 기숙사별 명부에는 한국식 이름이 빼곡하고 차감, 운반 등 위험한 작업을 담당한 사실도 쓰여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명부에는 광부들의 본적지도 적혀 있고 패전 후 조선인 귀국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大量喫煙ってなってますね。登録名簿より削除. 또 1971년 지자체가 발간한 역사서를 보면 조선인이 1,200명에 달했으며 지역별 비율 등 구체적인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일본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도 광산은 사실상 제2의 군함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日本の都合のいい形で理解するのではなくて、やはりそのユネスコの加盟国が
理解できるような形で説明し 등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셈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올해 신청을 보류할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사를 부정하는 태도가 바뀌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니가타현 사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게 된 과로 자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과로 자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퍼진 유행병처럼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차주혁 기자입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의 죽음. 경고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같은 남양연구소에서 6년 전 발생한 또 다른 자살. 두 사람 모두 장시간 노동과 업무 압박에 시달린 11년차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목숨을 끊으셨던 분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힘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지. 5달 뒤 현대차에선 죽음이 또 이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 현대차 오토웨이 타워에서 목숨을 끊은 30대 직원. 유족들은 이번에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과로사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반복해 벌어집니다. 30대 집배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40대 집배원이 또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2019년 우체국 집배 노동자들, 2020년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2021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죽음은 과로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도 이미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병리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선 전까지는 정말 비슷하게 다 버텨오고 있는 거다.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병가, 휴직, 정신과 상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로 죽음 사건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다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과로사가 어느 한 직장이나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현대차 디자인센터가 도입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 DDD. 쿠팡 물류센터가 개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작업량을 측정한 UPH. 주 52시간으로 명목상 노동시간은 줄여놓고 성과는 계속 짜내려는 장치들입니다. 직장 내 폭언과 괴롭힘도 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고 상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 관련 여러 위험 요인들의 역할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은 과로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비극으로 덮지 않고 실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설 연휴에는 영화를 보는 재미가 빠질 수 없죠. 이번 설 연휴에는 대작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선 국면을 반영하듯 치열한 선거 전부터 해적을 내세운 판타지물 등 오랫동안 개봉을 미뤄온 기대작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혹했던 독재 시절 6, 70년대 선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킹메이커. 국민들이라고? 걔 대체 누군데요?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전략가 역의 이선균은 독재를 타도하려는 정치인을 맡은 설경구와 함께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요. 코로나19로 개봉이 연기됐던 킹메이커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는 26일 정치와 선거 그리고 인물들이 얽힌 긴박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펼쳐 보입니다. 영화적으로 오롯이 판단받고 싶었어서 이런 민감한 시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날 개봉하는 또 다른 한국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거실이 보물을 싹쓸이해서 바다로 사라졌던 보물! 사라진 전설의 보물을 찾아 온갖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해적들의 유쾌한 모험담입니다. 가자! 보물 찾으라! 거친 바다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전투 장면은 헐리우드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했습니다. 쫙 다 그린이나 블루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놓고 찍으니까 내가 상상하는 거에 한계가 없어지니까 재밌기도 한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중국 영화의 거장 장이모우 감독의 신작 원세컨드도 오는 27일 개봉합니다. 딸이 나오는 1초의 장면을 보기 위해 망가진 필름 살리기에 나서는 아버지의 얘기는 디지털에 밀려난 필름에 바치는 72살 거장의 찬사라는 평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침체됐던 극장가. 올해는 더 배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2, 미션 임파서블 7 등 고정 팬을 거느린 기대작이 매달 쏟아질 걸로 예정돼 볼거리가 넘쳐나지 않을까 관객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날이 풀리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도 같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도 오르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7도로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은 내일까지도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해안 지방으로는 먹구름도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로 내리겠고요. 동해안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내일 밤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릴 텐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지금도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최고 7cm가량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경기도 등 서쪽 곳곳에 눈날림이나 빗방울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밤새 도로 곳곳이 살얼음으로 변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의 일평균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나 눈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